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제 가져오겠다. 51번째 주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나마 운하도 가져오겠다. 세 번째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하겠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식 제국주의가 부활을 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땅의 연유를 보시면 사실은 미국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많이 기여한 그런 국가들하고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의 논리가 완전히 정답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약간의 논리성은 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행정법으로 헌장으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을 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갈탄 같은 것들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영국도 사실은 그때 지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죠.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인 패권을 강화시키려는 나라 입장에서 캐나다 땅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의 관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연 자원들을 미국한테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는 우주항공 쪽하고 기계부품 쪽을 많이 수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초창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고 채굴한 뒤에 가공을 하고 그걸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식을 따르면서 미국의 인프라 운송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천연자원을 수출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가공도 어디서 하게 됐냐면 최초에는 미국에서 다 가공을 하는 거죠. 시설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공을 하고 미국으로 운송을 하는데 미국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팔고, 그런 것들이 이익이 쌓이니까 이제 캐나다 자체적으로도 많은 광산업체나 광물업체들이 자체적인 인프라를 조금씩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미국 돈으로 한 거죠. 두 번째는 우주항공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도권은 우주항공은 나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최근에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되는 산업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 수주가 캐나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캐나다는 최초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사실은 공장 건설이나 그나마 이제 멕시코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안보적인 요인 때문에 캐나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이 우주항공 관련되는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소싱을 해도 맡겨도,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절대 오픈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품적인 요소들,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의지를 하고 여기다가 아웃소싱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데 합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캐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한테 수출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게 캐나다가 누구 덕에 컸느냐,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미국 덕 큰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호황이나 경제적인 흐름, 자산 가격의 트렌드, 사실 미국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51번째 주로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더 많이 내서 캐나다가 베네핏을 받은 만큼 뱉어내라, 이런 이야기죠. 어느 정도 연결고리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인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 요 중간 지역에 있잖아요. 약간 작은 82km 정도 되는 해협 지역 문상 항로인데, 여기를 통과를 안 하면 사실은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거리가 10,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죠. 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 해상로의 경로도 있지만 특히 안보적인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사실은 일찌감치 오너십에 대해서 이제 통제권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나가는데, 여기에 홍콩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남미를 연결하는 지역 해상 운송로인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경외시하는 이제 좀 멀리해야 되는 이제 홍콩계 중국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빼앗길까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원래 오너십을 갖고 있어 주장할 만한가? 사실은 연결고리가 있긴 합니다. 1800년도에 이 파나마 운하를 원래 프랑스가 예전에는 건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파나마 운하의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최초의 운하를 갖다 건설할 때 일단 토지 지형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비탈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토지도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처음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스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이제 좌초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1900년도에 이제 윌슨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건설을 결국에 17년대쯤에 이제 잘 마무리, 14년도쯤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1910년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때 당시에 불러들였던 프랑스 노동자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 3만여 명이 죽었어요. 왜냐면 이거 건설하는 과정에서 황열병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탈 이 지역에서의 흙이 무너지면서 산사태처럼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깔려 죽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인 조상들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희생되면서까지 건립이 됐으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오너십을 주장할 만도 한 요인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파나마 운하가 건설된 다음에는 파나마 주변 국가들, 공화국들이 있는데 이 공화국들한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넘겨주게 되냐, 사실은 운하를 건설하고 건립하는 데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나마 운하 공화국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운송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컨트롤을 미국이 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 공화국들이 이제 막 이제 주장하는 거. 왜 자꾸 여기는 우리 지역 땅이고 우리 땅인데 왜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이제 파나마 공화국의 토리오스 대통령이라는 분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줍니다. 이 지역은 어쨌든 파나마 공화국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공화국에게 속한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910년대까지 부활하다가 굉장히 커지다가 무너진 나라가 어디죠? 대영제국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영제국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제국적인 어떤 패권을 갖다가 바턴을 받아서 커나가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영국 제국주의 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 영토를 침략하고 거기서 노동과 인프라를 갖다가 수취해가지고 빼앗는다, 약탈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패권은 강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난만 많고 경외시하거나 어떤 존경심을 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근데 미국은 이제서 그 패권을 영국한테 받아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국과 다른 스타일로 뭔가 정치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대의 명분을 지키면서 국가적인 어떤 명분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선함, 카인드니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정치 외교를 해나가겠다, 이런 이제 철학 때문에 그 파나마 운하를 공화국에 넘겨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하는 게 약간은 이제 연결고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상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기여를 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주 대륙 연결하는 지역이고, 여기가 사실은 사우디보다도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보를 접하셨겠지만 이게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시면은 1917년도 때쯤에 덴마크가 미국하고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버진 아일랜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땅으로 완전히 소속되게 한다 라고 했고, 덴마크 입장에서 덴마크 자치령이면서 사실은 완전하게 위임 자치 권한을 갖다가 덴마크가 스스로 갖게 되는, 그런데 그린랜드 자체는 보호나 국방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이제 덴마크의 정책을 따라가는, 완벽하게 보면은 자치령이면서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국방 관련되는 정책 요소는 또 덴마크한테 어느 정도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치령이면서도 완전 독립이 안 돼 있고 덴마크의 소유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교 정치적으로 보면, 안보적으로 보면.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가져가겠다. 계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 내포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천연 광물 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주하고 유럽 지역을 갖다가 아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 공로 경로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이게 만약에 얼음이 완전히 녹았다, 완전히 녹아서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지정학적인 패권을 다툴 때는 사실 굉장히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만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붙이는데, 이 지역도 나중에는 완전히 얼음이 해빙이 되면서 녹으면 그런 지역으로서 다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사오겠다. 당연히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가져온 땅인데 왜 이걸 파느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영국의 제국주의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국 제국주의에 비하면 신사적인 게임이다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많은 땅들을 보유하거나 이제 소유하는 데 절차를 보면은 예전에 러시아한테 알래스카 땅을 싸게 사왔고, 그 다음에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라는 땅을 또 싸게 사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1800년대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영국은 영국 영연방
국방이 있고 자치령, 그러니까 외교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령을 두었고요. 이 자치령이 또 지배하는 속령, 보호령, 그다음에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구조는 뭐냐면요, 영국이 총 지배의 권한을 갖는데 자치령 국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는데 뭐냐면 그 인센티브는 정치적인 독립성인 거예요. 다만 정치적인 독립성을 두는 대신에 이 국가들이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침범해가지고 식민지 보호령을 만들게 되면 이건 간접적으로 다 대형 제국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침공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인센티브는 뭐였나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 처음에 제국을 막 형성을 할 때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동인도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에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진출할 때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전반적으로 넓혀 나가는데 노동력도 인도 노동력, 그러니까 인도의 국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노동비도 사실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을 안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인프라 시설도 그 지역에서의 인프라, 이미 지어진 공장이나 우리 시설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 그 지역의 자원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한번 침범해버리면 그 국가의 경제적 이점이나 메리트를 다 빼먹는 구조인 거예요. 식민지나 보호령, 근데 우리 브리티시 엠파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될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평탄하게 펴보면요, 이제 왼쪽 편에서 아메리카 지역 쪽까지 사실은 캐나다 중간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 서쪽에서 질 때 해가 안 지는 나라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컸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뭐냐면, 아하, 당신들이 영국 대영제국에 소속돼 있고 이걸 소위 말해서 스털링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 스털링 블록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들어간 국가들은 런던의 금융시장, 차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런던의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무역을 이 우리가 형성한 무역 국가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베너핏은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영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이자였기 때문에 브리티시 파운드 얼마당, 그 다음에 금 몇 온스 이렇게 가격이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들, 소속된 국가들도 다 고정 환율제를 다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정 환율제는 외환이 조금 빠지거나 경상적으로 뭐 금액이 줄어들면 이게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 매일매일 정부가 개입을 하고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을 계속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여서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갈적이고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영제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여는 많이 하고 뺏기는 건 많은데 사실상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결국에 소속이 되게 되고 연합적인 어떤 구축망이 되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베너핏도 준다. 첫 번째 뭐냐? 영국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국가지만 영국의 시장 자체 소비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죠. 두 번째,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 시설이 약했어요. 근데 미국은 물론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IT나 우리가 AI와 관련된 크로스트링은 굉장히 강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외에 이제 바이오 산업, 이 산업까지 구축을 하면은 인프라 시설물에 들어와서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 베너핏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경제적 베너핏,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안보적으로 경제적인 투자, 우리가 미국에 대한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일기 때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 FDI 투자, 직접 투자도 굉장히 늘렸었죠. 그래서 그 금액만 해도 1조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여를 한 국가는 또 환 조작국에 대해서 막 다른 국가들은 환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세법을 적용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여기서 항상 예외로 벗어나게 돼요. 항상 예외를 줘요. 그만큼 환율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팔 수도 있고, 투자만 잘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윈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너핏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식 제국주의는 다르다. 근데 그러면 굳이 이 제국주의라고 표현해드린 이유는 뭐냐? 앞서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현재 미국은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두렵다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잠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던 그 기간, 공백 기간 동안에 많은 지역에서 리더십을 잃었고요. 첫 번째는 남중국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도 많이 소실되어 가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오너십을 발휘하고
싶은 국가가 인도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력이 중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세졌죠. 세 번째, 중동에서의 미국 트럼프 시절에 세워놓은 전략들과 구축된 여러 가지 질서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만 보셔도 하마스도 그렇고 시리아군도 그렇고 후티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란과 주축이 되는 여러 가지 대리인 세력들이 너무 커졌는데 트럼프가 1기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란에 관련된 대리인 세력들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너무나 지금 목소리가 커져 있고 실제로 힘도 많이 세져 있고 근데 반면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목소리나 여러 가지 영향력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죠. 즉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인 질서상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 우리가 영국 제국주의가 결국에는 망했지만은 이 인프라나 여러 가지 영토에 대한 자원 능력, 여러 가지 해상 운송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할수록 제국주의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적인 경향은 미국 방식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시도가 더 될 것이다. 아마도 이게 더 커지게 된다면 제 예상으로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 대한 오너십이나 지역적 권한, 땅까지도 미국 트럼프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